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통신개발연구원 초창기 멤버였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핵심 원료인 실리콘 웨이커의 영업팀장을 한 4년, 5년 한 경험이 있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또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풍수에 관심이 있었죠, 직업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울대에서 일본 경제사나 세계 경제사, 그래서 경제 산업혁명이라든지 경제 발전 이런 거 관련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학교로 가진 않고 그냥 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즐겁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긴 느림의 미학 또는 긴 호흡의 그런 것의 장점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이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제가 이렇게 참 무책임하게, 제목이 좀 얼추 대충인데,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저희가 직접 목수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대상일이라는 게 너무 정확하게 하려면 안 맞고 큰 틀을 맞춰가면서 세세한데 조금 타협해가면서 맞추는 게 이 세상 이치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에 대한 대략적 소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에 데이터가 소점 몇 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파이가 어떤 회사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차이나 모바일 5G 기지국 전통장비 최대 공급업체 파이하고 GT가 85에서 90%를 앞으로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전에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이 차이나 모바일의 500개의 베이스 기지국에 입찰에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더니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파이어 GT가 이제 85에서 90%를 장악을 할 거고, 이 에릭슨하고 노키아는 발도 못 붙일 거다, 이런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네. 그리고 매출 규모는 2018년 약 1,071억 달러로 이제 18만 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씩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이게 대단한 성장이죠. 그리고 이동통신 중계기 부문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제조업체이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스마트폰 매출이 통신 장비 매출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기술 축적이 막 돼가지고 매출이 척척척 늘어나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뒤집어 보면은 중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이랄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큰 기업입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0만 불 정도이고,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100% 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민간 유한 회사이나 사실상 국영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주식을 준대요. 근데 나갈 때, 퇴직할 적에는 그걸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한테 반납하든지 회사한테 파는 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겉은 사회주의의 가장 멋있는 이념을 실현한 멋있는 벤처 기업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직원의 절반이 R&D에 종사하며 매출의 15% 연구개발에 사용한다. 그래서 굉장한 연구개발 회사고, 거기에 이제 5G 표준 필수 특허 출원 건수 점유율에서 15.5%로 1위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노키아, 삼성, LG 순으로 있는데, 삼성이 13%, LG 12.8%,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출원 건수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특허가 아니라 그냥 출원해놨다가 상대방 회사에서 소송을 걸면은 그냥 우리도 이런 이 기술이 있어 하면서 싸우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특허 기술을 사든지 또는 자기가 개발했다고 해서 걸어놓든지 하면서 이 5G로 갈 적에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에 화웨이 통신장비 백도어 논란 및 중국 정부의 지원 문제.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주변국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뭐 이 프랑스 또는 일본 이런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동참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에 있어서 하여간 뭐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웨이를 알려면은 주변 시장과 그 관련된 기술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 정보통신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중국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2016년에는 13억 정도였다는데 요즘은 16억이랍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좀 많아요. 1.13%, 1.13배, 1.2배. 여기 한 사람 두 개 가지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19년에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3.7%입니다. 근데 일본의 스마트폰 그 보급률은 한 40%, 50%밖에 안 돼요. 50%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좀 천천히 가고 신속히 가는데 중국은 좀 이렇게 허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중국폰이 85%, 애플 6.7%, 삼성 1.1%인데 사실 2014년에는 5천만 대, 5,280만 대에서 삼성이 20%에서 20% 1위였는데 2015년, 2016년에는 2천만 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2017년에는 0.몇 %대, 2018년 때는 1.1%대로 이렇게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중국에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조립 공정을 거의 다 문을 닫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닫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금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자체의 OS를 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3대 통신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5G의 투자액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 그래가지고 5G 기지국을 35만 개로 미국의 10배. 이를 통해서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 화웨이 완전히 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 중계기 그 제조업체로 등록을 하는데 해외 수출하는 것 중에서는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국의 고속통신기국은 LTE, TD, 10분할 방식인데 유럽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LTE, FDD, 주파수 분할 방식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표준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그 관련된 많은 산업의 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전동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국방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국방 모든 이 기술들이 다 미국 국방과 관련돼서 연구에서 나온 건데 미국의 그 무기 체계를 미국이 주파수 분할을 하는데 중국은 10분할을 한다. 10분할을 한다면 시간을 쪼갠다는 거기 때문에 중계기의 역할이 좀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군대에서 이렇게 조금 비밀스럽게 또는 자기 목적에 맞게 쓰려는 부분들이 같이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표준 규격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5G 전략.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와 관련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수학체증. 이거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이 딱 망가지는 거예요. 수학책임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시장경제가 우월하고 시장경제가 합리성을 보장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수학체증이 되면은 이거는 많은 경제학 미시경제학의 이론이 다 이 X가 되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분배 체계를 만들고 많은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부합체제는 네트워크 경제의 잠재적 배경이다. 이는 사람, 기계, 지능, 데이터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 환경을 가능해주는 5G가 그 기반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변화가 개인, 고용 및 일의 성격이 변화하고 기업, 전 산업의 플랫폼화, 모든 산업이 이렇게 이 플랫폼화 된다 가지고 이 5G 그 플랫폼에 연결돼서 이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그 5G를 갖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어떤 거냐 생각해봤더니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도입이 되면은 지금에 있는 직업의 40%가 없어진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험회사 없어지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의 그 재고 대수가 지금에 있는 것의 30%, 20%에서 30%만 되더라도 다 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보유가 아니라 이제 공유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지금 저거 있고 우리가 80년대 중반이나 뭐 90년대 이 중반에 있던 뭐 벤처 투기 있을 적에 90년대 말에 있을 때 벤처 이 투기 있고 막 이럴 때 막 그 정보화 사회 떠들 때 그런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속도감이 달라요. 지금 무지하게 이 빨리빨리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5G 전략은 중국 정부의 압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서방의 기술을 흡수하고 시장을 전환한다. 이런 정책이 통신, 장자,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2년 만에, 2, 3년 만에 그냥 1위로 막 등극을 합니다.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더 나아가 이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등과 관련 분야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 진영에 너무나 무모한 도발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약간 경제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WTO라든지 이 자유무역 가트 무역 체제만 해가지고 자유무역을 무지하게 신봉하는 나라 같죠. 미국은 해밀턴 체제라 해가지고 2차 대대전 이전까지 보호무역주의 아주 왕초 같은 나라였어요. 보통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게 독일의 경제학자였는데 실제적으로 막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철도 산업, 철강 산업, 중국 이 공업들을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차 대전을 치고 나니까 다른 나라 시설도 다 부서지고 미국만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GNP의 한 50% 가까이를 미국이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시설만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도 좀 이 소득이 있어야지 물건을 파니까 자유무역 체제를 만들어서 마샬 플랜을 커다란 시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켓이라는 부분은 그냥 존재하고 문제들이 신성한 게 아니라 국가라든지 이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울타리를 만들고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 속에서 이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지 시장의 룰이 자유시장 경제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 경제사라든지 특히 미국 경제사를 볼 적에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경제사를 대학에서 하면서 배우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이제 서부 개척시대 때 이 개천이나 조그만 개천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놓으면요, 그 다리를 이게 갈 적에 세금을 걷어요. 그런데 겨울철 되면은 물이 오니까 이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막 주인이 얼음도 깨놓고 총도 쏘고 해가지고 못 건너가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됐어요. 여기다가 이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해놨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몇 번 하더니 이제 너무 세금 요금 걷는 거를 톨게이트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요금 걷는 거를 갖다가 자제하라든지 나라에서 사가지고 주정부에서 사가지고 이 시장을 넓게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점과 관련해서 보면은 일단 당장 가까운 게 뭐냐면 1980년대 84년도에 미 연방의 주의 어떤 애송이 판사가 AT&T가 독점이니까 독점이니까 이거 분할해라라고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맨날 해가지고 88년
88년 말까지 질질 끌다가 AT&T가 89년도에 이 6개의 회사로 분할을 합니다. 근데 그 분할을 하게 된 이유는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망만 했는데 이 교환기하고 컴퓨터, 이 중계기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점점 발전을 하니까 이쪽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독점을 풀고 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를 통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망산업을 자유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 체제로 갖고 그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또 이동통신회사 몇 개 생기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90년대에 PC 혁명이라든지 이 IBM이 그냥 망가졌잖아요. 그 90년대를 통해서 컴퓨터 왕국을 갖다가 건설했던 그 IBM이 그 애플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그 회사의 벤처 회사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IBM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 시스템을 중요시하고 경쟁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만들어놓은 생태계에 파이가 툭 뛰어들어가지고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구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5G라고 해가지고 좀 미국이 조금 생각도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거 만들었다고 5G 막 깔고 있고 그래도 그것이 미국의 전 세계 안보라든지 국방에 큰 부담을 준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죽이게 들어간 겁니다. 중국의 화해 지원 정책, 중국 제조 2025 여기에 잘 안 했는데 중국 일반적으로 그 큰 기업들이 외국 기업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일정 비율을 합작을 해야 되고 대부분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가죠. 미끼가 중국 시장이에요. 시장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기술도 좀 오픈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은 기술 이전도 강제하고 몇 년 지나면 이제 먹을만 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이 대규모 국유 기업이 독점 구매와 각종 보증 세금 혜택을 동원해서 지원한 그 대표적 기업이 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이렇게 거의 규모인데 우리나라 삼성이 1%로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는 사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 이동통신 3사의 3G, 4G 기준 건설까지 에릭슨, 노키아 주도이며 5G 건설을 3G하고 4G의 기지에 기반해서 점진적으로 한다고다가 이 또 정책을 바꿔가지고 원래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이 회사들하고. 근데 이제 이 5G 시범기지 500구 건설 입찰에서 에릭슨이 파이를 제치고 실패 낙찰이 됐는데 시연 이벤트를 통해 파이를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의 5G 통신 장비 압도적 공급 업체로만 5G 기술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또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사실 근대적 법 체계랄까 이 소유권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1989 천안문 사태와 중국을 이렇게 한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잔인하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인들한테도 이 89년 91년이 무척이 중요한 겁니다. 사회과학이 다 몰락한 해요. 이 시대가 원래 사회과학이 막스 경제학을 비난하면서 또 이쪽 사회학도 발전하고 했는데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전체 사회과학이 되게 허접해진 겁니다. 이걸 사실 교수라든지 지식인들은 이걸 머릿속에 든 것이 고귀한 지식이 아니라 이게 다시 똥이에요. 똥. 빨리 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막스 경제학 하는 교수들이 이 깃발을 내리고 그냥 학문을 중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살아남고 했는데 하여간 이 천안문 사태하고 메릴랜드 장벽이 89년도에 붕괴됩니다. 근데 동구의 사회주의권은 붕괴됐고 그러니까 조금 더 사회주의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 이상은 참 좋았는데 현실 사회주의가 그만큼 못했어. 그런데 그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제가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제 국가 자본주의로 성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디지털 뭐 레니니즘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국가가 역할을 많이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중국 자체도 이미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들어와서 생존을 하고 거기에서 번영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사회주의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해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80년대나 90년대 그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국가 독점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뭐 국가가 만들어내는 걸 보면 독점자도 넣고 싶었는데 원래 이제 과거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독점은 이 재벌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빼앗습니다. 다시 이제 이 천안문 사태가 나니까 천안문 사태로 당황했던 이붕을 부추겨서 무자비한 진압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등선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선평의 이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의 혁명 변모를 넘어서 공산당 주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했다. 이미 이제 고귀한 이념은 다 날아가고 통치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만 남은 거죠. 사실 이 천안문 사태가 났을 때 저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우리 양동희 교수님하고 이제 사회주의 이념은 이제 끝났어.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생겨 쪼개지면은 몇 천만이 죽는 걸 것 같은데 이 통치술로서는 뭐 완벽했어 뭐 이러면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중국의 경우에는 외환을 통제합니다. 외환 통제는 한국이 이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자본주의하고 그냥 진짜 뭐랄까 참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IMF 사태를 통해서 이 국제 투기 자본한테 팍팍 털리는 걸 봤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외환 완화 통제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 통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터넷을 비롯한 SNS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이게 지금 중국 사회를 갖다 유지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아주 키 중에 키예요. 그래서 파이 회사 안내 사이트 천라지망이라고 원래 천라지망이 저기에 무역지 보면은 이렇게 누가 도망갈 때 천라지망을 표창하고 뭐 이런 데서 천라지망인데 도망갈 수 없는 이 포위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라지망 서비스를 하고 있고 파이는 공산당 주도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관이고 조지 웰의 1984의 빅브라더의 핵심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등선평도 별로 요즘 인기가 없대요. 시진핑의 아버지는 시중신의 제천 대성론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손오공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신천 뭐 이런데 자본주의를 막 자본주의적으로 도시 개발하고 막 하더라도 이거가 언제든지 공산당이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진핑이 아버지와 본인의 식격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전환. 미국의 입장 전환 관련된 뉴스는 자주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을 끌어내가지고 소련을 붕괴시킨 키신저가 잘못했다. 우리가 프랑켄슈타인한테 괴물을 키워냈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1989년도 당시에는 사실 중국 내버려두면 곧 다 흡수되고 다 망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도 나와 있고 이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는 보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